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서양 중세사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양 중세사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상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개별적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개별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선 첫 번째, 서유럽 봉건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봉건사회의 성립을 이제 프랑크 왕국과 노르만족의 이동, 게르만 노르만족 등의 이동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주제 3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네,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이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다시 로마 제정 말기 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로마 제정 말기 때 그 무너져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한 3명의 남자 기억나나요? 디콘테라인,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 중에서도 우리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테오도시우스 황제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뭐죠? 네, 뭐를 국교화했다?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공인을 넘어서서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국교화하게 됩니다. 392년 4세기 말의 일이죠. 그리고 그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에 사망한 이후에 로마는 어떻게 되죠? 네,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게 됩니다. 로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게 돼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자, 이렇게 로마가 쪼개졌을 때 그 틈을 타서 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까? 네,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게 돼요. 원래 이 게르만족 자체는 오늘날의 그 프랑스, 갈리아 지방과 독일 지방에 살고 있는 이민족이고, 얘들은 원래 그 공화정 말기 1차 삼두 정치를 이끌던 카이사르가 이제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갈리아 전기를 썼죠. 그때부터 이제 게르만족들은 로마와 교류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로마가 힘이 강할 때는 평화롭게 로마의 통제를 따르다가 이렇게 로마가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불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해집게 되는 거예요. 이 게르만족들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한 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된 거는 이제 로마가 힘이 약해진 것도 있고 당시 게르만족들이 인구가 워낙 증가해서 농경지가 필요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누구의 압박? 네, 훈족의 압박 때문입니다. 훈족은 여기 나오죠.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민족으로 중국 사서에는 뭐로? 네, 흉노로 기록되어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무제가 위청과 곽거병을 통해서 바이카로스, 흉노의 본거지를 공략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나라랑 싸우던 흉노는 결국 한나라의 지속적인 공격에 이제 이기지 못하고 이 중앙아시아, 북방의 초원지대를 떠나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나라를 피해서 흉노족이 이동을 해옵니다. 그 중앙아시아로 도망친 흉노의 한 갈래가 훈족이에요. 그래서 이 훈족이 이제 게르만족들의 땅인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갈리아 지방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훈족의 침략에 이기지 못한 게르만족들이 또 로마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도미노 작용인 거죠. 한나라에 의해서 흉노가 밀려나고 그 흉노의 훈족들이 게르만족을 몰아내고 그 게르만족들은 로마로 오는. 당시 훈족을 이끌던 족장 이름은 아틸라입니다. 신의 징벌이라고 불렸던 아틸라입니다. 자, 이 아틸라 이름도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은 주로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서로마, 동로마 중에서 네, 당시 힘이 약했던 서로마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게르만족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정도의 능력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긴 이후에 로마의 모든 통치 역량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 집중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를 옮긴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은 사실상 빈 껍데기였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고 이 게르만족들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껍데기 서로마 지역을 더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지역 곳곳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게 돼요. 이때 이제 이 서로마 지역으로 이동한 게르만족들,
롬바르드족의 그 분파 이름은 고트족, 롬바르드족, 그리고 반달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랑크족이 있습니다. 프랑크족.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게르만족들이 소로마 지역 영토 곳곳에 들어와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직 소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분열됐다 뿐이지 아직 소로마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소로마가 워낙 힘이 없으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소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자기들이 불법으로 거기를 점령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로마 지역 땅에다가 그들만의 왕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법 점유가 일어난 거죠. 예. 뭐 이제 고트족 같은 경우는 소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등을 만들고, 롬바르드족은 롬바르드 왕국, 반달족은 반달 왕국, 프랑크족은 프랑크 왕국 등을 만드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오죠. 게르만족의 이동.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 보시면 이제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고트족 이런 애들들이 이렇게 프랑크 왕국, 롬바르드 왕국, 반달 왕국, 소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이런 등등 나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는 별다른 침략을 받지 않고 있죠.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틸라, 훈족을 이끌던 아틸라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강력한 방어에 밀려서 공략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정리해드리면 고트족 같은 경우는 뭐 이베리아 반도의 소고트 왕국, 이탈리아 반도의 동고트 왕국 만들었다 뭐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되고, 롬바르드족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 롬바르드족은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나 이런 기출 문제에 랑고바르드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나 다른 문제집에 롬바르드라고 나오건 랑고바르드라고 나오건 같은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롬바르드족, 랑고바르드족은 이탈리아 반도에 롬바르드 왕국을 만듭니다. 여기 나오죠. 이탈리아 반도에 롬바르드 왕국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이 롬바르드족이 만든 랑고바르드 왕국입니다. 자, 근데 이 롬바르드 왕국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피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카룰로스 마르텔의 아들입니다. 카룰로스 마르텔의 아들. 카룰로스 마르텔. 카룰로스 마르텔하면 여러분 저랑 서아시아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오늘날의 그 프랑크 왕국까지 진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프랑크 왕국의 왕은 아니었고 궁제였던 카룰로스 마르텔이 어느 전투에서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 우마이야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프랑크까지 쳐들어오는 이 이슬람 세력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를 물리쳤죠. 이 카룰로스 마르텔이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 넘어서는 유럽을 침략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기억하실 거야. 그 카룰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입니다. 근데 이 피핀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인 카룰로스 마르텔은 프랑크 왕국 당시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궁제로서 메로베우스 왕조에 충성을 다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왕보다 뛰어난데 어찌해서 왕이 되지 못하는 거지? 해서 피핀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자신은 아버지처럼 궁제로 삶을 마감할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뭐가 없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핀이 당시 롬바르드 왕국의 이런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던 로마 교황 자카리오스에게 피핀이 편지를 씁니다. 능력이 있으나 왕이 되지 못한 자와 왕이지만 능력이 없는 자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딜을 건 거죠. 여기서 이제 롬바르드 왕국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교황은 내가 여기서 피핀을 지지해주면 피핀이 나를 도와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해서 교황 자카리오스는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돼야 됩니다. 라고 사실상의 피핀의 그런 이제 반란을 지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핀은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고 메로베우스 왕조를 끝장내고 본인이 왕이 되어 카룰로스 왕조를 열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피핀은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된 이후에 군대를 끌고 이 이탈리아 지역을 위협하던 롬바르드 왕국에 쳐들어와서 이 롬바르드 왕국을 격파하고 이탈리아 중부의 이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교황령의 시초가 돼요. 교황령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핀의 아들인 카를로스 대제는 아예 이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프랑크 왕국의 역사랑 기억을 해서 이 롬바르드 왕국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롬바르드족이 만든 롬바르드 왕국이 프랑크 왕국의 피핀에 의해서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뺏기고, 피핀은 이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했다.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교황령 알아두시고, 그 이후에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에게 멸망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롬바르드 왕국 같은 경우는 프랑크 왕국의 역사랑 간접적으로 연계돼서 출제되는 반면, 이 반달족 같은 경우는 직접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반달족이 만든 반달 왕국 위치가 어때요? 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반달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카르타고였어요. 여러분, 로마건 카르타고건 도시의 이름인 동시에 나라 이름이라고 했죠. 로마 같은 경우도 도시 로마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 나라를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카르타고 역시도 도시, 카르타고란 도시를 지칭하는 동시에 카르타고란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반달족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고 카르타고를 수도로 삼아서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 카르타고 같은 경우 하면 뭐랑 연결해야 되죠? 네, 누가 만든 도시죠, 여기가? 네, 해상민족. 페니키아 기억하실 거예요. 지중해와 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종사했던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도시가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자줏빛 염료, 보랏빛 염료로 유명하게 됐고, 그들이 해상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든 표본 문자가 그리스 지역에 전해져서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의 식민도시인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본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나중엔 누구랑 싸우죠? 네, 로마랑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전쟁,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여기서 로마랑 3번이나 격돌을 하게 되죠. 뭘 놓고? 지중해 지배권을 놓고. 여기서 누가 이겨요?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카르타고는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주로 지내다가 이렇게 로마 제정 말기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하고 이 서로마 곳곳의 게르만족들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달족이 반달 왕국을 만들면서 이 카르타고를 먹어치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이 반달족이 만든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반달 왕국은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에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하고, 가는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 도시다. 그리고 로마랑 지중해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기도 했다.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에게 멸망당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식민도시고 로마랑 싸웠다. 이걸 보고 카르타고를 유추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없었어요.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 반달 왕국의 수도였다. 아마 이게 정답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카르타고 하면은 페니키아의 식민도시, 로마와의 싸움, 포에니 전쟁, 요것만 기억을 한 거지. 이 카르타고가 반달족이 만든 반달 왕국의 수도였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게, 비잔티움 제국에게 멸망당했다. 이 내용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달족, 반달왕국, 카르타고, 그리고 롬바르드족의 롬바르드 왕국, 고트족,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이 서로마 지역 곳곳에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승리한 건 프랑크족입니다. 자, 이 프랑크족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나머지 보시면 반달족이건 롬바르드족이건 고트족이건 이동한 거리가 어때요? 그죠?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너무 멀리 이동을 했어요. 고트족이건 반달족이건 롬바르드족이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거야. 그에 반해 프랑크족은 어때요? 네, 아주 조금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리 이동, 짧은 이동거리를 통해서 그들 본토의 문화와 본토의 기반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족이 정착한 이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프랑스 갈리아 지방이에요. 그 로마 공화정 말기 1차 삼도 정치를 이끌었던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갈리아 전기라는 걸 썼죠. 그 프랑스는 여러분이 갈리아 지방, 프랑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오늘날도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가 미국에게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프랑스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농업의 기반도 무시 못해요. 프랑스는 모든 식량이 자급자족하기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프랑크
지방,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갈리아 지방 같은 경우는 농사가 잘 된다, 땅이 기름지다 라는 장점도 있고, 동시에 네, 로마 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 장점이야. 이미 공화정 말기,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공화정 말기 때부터 이 갈리아 지방은 로마의 속주로서 로마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싸라기 땅에다가 근거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 프랑크족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뭐 고트족이건 롬바르드족이건 반달족이건 기존의 로마 문화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특히 반달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잔혹한 파괴 행위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반달족의 이 이름에서 나온 게 반달리즘이에요. 오늘날에도 기존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걸 반달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에 반해 이 프랑크 왕국은 기존 로마 문화의 전통을 많이 존중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로마는 이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나라잖아. 그리고 우리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억하시나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 정통과 이단 논쟁이 터졌을 때 그걸 정리하기 위해 니케아 공의를 열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니케아 공의회가 뭐였지? 아타나시우스파랑 아리우스파의 그런 논쟁을 해결을 한 거잖아요.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죠. 삼위일체의 예수는 신이자 인간이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고, 성자인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라는 아타나시우스파의 복잡한 교리가 이 게르만족들에게는 공감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로마에서,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아리우스파,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는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이 프랑크족만 아타나시우스파, 정통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정통. 니케아 공의회 때.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다른 게르만족들은 몰라도 프랑크족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의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와 말이 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쨌건 이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4세기 말에 소로마, 동로마 분열을 하고 지금 프랑크, 고트, 롬바르드, 반달 등등등 아주 그냥 게르만족들이 소로마 지역 곳곳에 나라를 만들고 깽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한 이런 게르만족들의 불법 부동산 점유에 고통받던 소로마는 분열된 지 정확히 81년 만에 395년에 분열된 이후에 81년 뒤인 476년 5세기 말에 소로마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 프랑크 왕국이 이 서유럽 세계를 주도하던 5세기 말부터 9세기 말까지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또 안에서 둘로 나눠져요.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왕조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도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아예 나라가 바뀌는 게 보통이잖아요. 고려는 왕건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씨 집안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고려를 이씨, 이성계가 무너뜨렸잖아. 그 이성계는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죠. 왕씨가 지배하는 고려가 아닌 이씨가 지배하는 조선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나라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서양 애들은 재활용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배자,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건 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왕조만 바뀌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메로베우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는 우리 역사로 따지면 아예 나라가 바뀐 거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건데 국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프랑크 왕국은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를로스 왕조 둘로 쪼개지는데, 이 메로베우스 왕조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두셔야 하느냐? 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한 건국자 클로비스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려로 치면 왕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클로비스예요. 이 클로비스 같은 경우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했고, 이 사람이 로마의 정통 기독교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비하인드가 있는 게, 원래는 이 클로비스가 이끌던 이 프랑크족도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일 뻔했어요. 아리우스파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르만족처럼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일 뻔했는데 이 클로비스가 이끄는 이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방에 정착을 했잖아요. 이 클로비스가 이 갈리아 지방에 정착을 하다가 로마 여자를 만난 거야. 길을 가다가. 근데 그 여자, 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로마 여자에게 첫눈에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의 청혼을 받은 이 로마의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를 강제로 취하지 않고 나를 당신의 반려로 정식 결혼을 통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교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통 기독교인 아타나시오스파로 개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클로비스는 알겠습니다 하고 아타나시오스파로 개종을 하고, 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주교에게 그 정통 기독교식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인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늘 이민족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시했던 이 로마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민족의 왕이 정통 가톨릭 기독교식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로마인들에게 보여준 거야. 갈리아 지방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들이 프랑크족은 말이 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누구? 로마 교황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로마의 교회의 주인인 로마 교황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니케아 공의회로 아타나시오스파가 정통이 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된 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갔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는 소로마 동로마 분열했고, 그 분열된 이후에 소로마 땅에는 게르만족들이 마구마구 넘어와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 견디다 못한 소로마가 아예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지켜줄 소로마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라진 거야. 그럼 이 로마 교황은 누가 로마 교황을 도와줘야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죠. 아직 로마가 멸망한 거 아니죠.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고 아직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남아있잖아.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 로마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만한 능력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로마 입장에서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동로마 자신들의 땅을 지킬 만한 능력은 있어도 그거를 넘어가가지고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로마를 구원해줄 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울타리인 소로마는 멸망했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멀리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자신의 땅만 지키고 있고, 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게르만족들은 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이 교황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게르만족들 중에서도 다 말 안 통하는 흉포한 야만족이라 생각했는데, 이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의 클로비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통 기독교 아타나시오스파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그렇다면은 나를 도와줄 새로운 파트너로 프랑크 왕국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프랑크 왕국의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오스파로 개종한 게 정말 역사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게르만과 로마가 융합될 수 있는, 게르만, 로마, 기독교가 융합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좀 마음 아픈 건, 이 클로비스는 이렇게 똑똑하게 메로베우스 왕조로 개창을 하고 정통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이 클로비스의 후예들은 좀 띨띨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클로비스 이후에는 메로베우스 왕조에 볼만한 왕이 없습니다. 다만 왕은 아니었지만 이 메로베우스 왕조에는 뛰어난 인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클로비스 이후에 한참 좀 세월이 많이 지난 이유긴 하지만, 이 카롤루스 마르텔 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직책은 궁제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은 아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궁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입니다. 당시 이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왕조에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누가 쳐들어오냐? 우마이야 왕조가 쳐들어와요. 우마이야 왕조. 자, 우리 우마이야 왕조 말로 떠올려 볼까요? 이제 마호메트라고도 하고 무함마드라고도 하죠.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를 이끄는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칼리프라고 불러요. 무함마드 파우 이슬람 세계를 이끄는 종교 정치 지도자 칼리프. 그 칼리프를 처음에 뭐 했죠? 세습이 아니라 선출했죠. 무슨 시대? 칼리프를 선출했던 정통 칼리프 시대.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 영토를 넓히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 시대 4대 칼리프 알리가 피살당하게 되죠. 누구에게? 시리아 총독이었던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대 칼리프 정통 칼리프의 마지막 선출된 4대 칼리프 알리를 죽인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는 선언하죠. 이제부터 칼리프는 선출하지 않는다. 우리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겠다 하고 우마이야 왕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이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인도 지방까지, 인더스 지역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인더스 지역으로 진출한 우마이야 왕조 이후부터 인도가 이슬람화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가즈니 왕조, 구르 왕조, 그리고 델리 술탄, 아이바크 기억하시죠?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 델리 술탄 시대를 열고 그 이후에 무굴 제국까지 계속해서 이슬람 왕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 갈리아 지방, 프랑크 왕국의 영토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온 우마이야 왕조를 격퇴한 건 왕이 아니라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었어요. 무슨 전투? 투르 푸아티에 전투. 여기에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격퇴함으로써 이 유럽 세계를 지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교황은 프랑크 왕국에게 반하게 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도움도 안 주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보다는 이렇게 아타나시우스 바로 개종을 하고 이슬람 세계까지 물리쳐준 프랑크 왕국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카를로스 왕조를 열었던 피핀이라는 사람이에요. 피핀. 쪼따리 피핀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야. 키가 14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이 피핀은 아버지처럼 궁제로서 삶을 마감하기 싫었어. 피핀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카를로스 마르텔의 뒤를 이어서 궁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지만 본인은 뭐가 되고 싶었죠? 궁제를 넘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자신만의 왕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역성혁명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없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위해서 이 궁제였던 피핀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교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 당시 교황의 이름은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카리우스. 자카리아라고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카리우스, 자카리아. 자, 당시 교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한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땅에다가 마구마구 넘어와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죠. 결국 견디다 못한 서로마는 무너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렇게 서로마도 멸망하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특히 누가 로마 교황을 가장 위협하고 있었죠? 네, 이탈리아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롬바르드족의 롬바르드 왕국. 이게 당시 로마 교황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단 말이야.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롬바르드 왕국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교황 자카리우스에게 누가? 피핀이 편지를 쓴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자와 왕이면서 능력이 없는 자 중에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까? 라는 이 피핀의 편지에 자카리우스는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실 겁니다. 라고 사실상 피핀의 역성혁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황 자카리우스의 지지 속에 피핀은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메로베우스 왕조를 끝장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새로운 왕조인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클로비스가 메로베우스 왕조의 건국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왕건이라면 카를로스 왕조의 건국자인 피핀은 이성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자기를 도와주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죠. 그 당시 교황, 이 로마에 있는 교황을 가장 위협하고 있던 이 롬바르드족이 만든 롬바르드 왕국, 랑고바르드 왕국을 공격을 해서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 이 라벤나 지역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피핀이 군대를 끌고 가서 이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을 해서 이 롬바르드 왕국의 영토인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피핀이 점령한 거야. 그런데 피핀은 롬바르드 왕국에게서 빼앗은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의 시초가 된다? 교황령의 시초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라벤나라는 지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교황령은 되게 넓었어요. 교황령은 진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황령은 그 바티칸 시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전체 살고 있는 사람이 800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원래 교황령은 되게 넓었어. 근데 교황령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의 시골 마을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때문이야. 이미 다 뺏어갔거든 그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피핀이 교황령을 기증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교황과 프랑코 왕국의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피핀의 아들 이제 왕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황의 지지속에 카롤루스 왕조를 건국한 피핀. 근데 피핀이 나라를 만든 다음에 왕조 이름이 뭐예요? 피핀 왕조가 아니라 카롤루스 왕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피핀은 자기 아버지였던 투르푸아티의 전투의 영웅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로 삶을 마감한 카롤루스 마르텔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했어. 그래서 나의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카롤루스 왕조다 라고 왕조 이름을 지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핀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아버지랑 똑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 트루푸아티의 전투의 영웅인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왕조를 열고 그 왕조 이름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카를로스 왕조로 지었고 자기 아들 이름도 아버지랑 똑같이 카를로스 마르텔로 지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 동명이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마르텔을 뭐라 부르냐? 이 사람은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롤루스 대제, 그레이트 킹, 엠퍼러, 카롤루스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를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냐? 샤를마뉴라 그래요. 샤를이 카롤루스라는 뜻이고 마뉴가 대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를 샤를마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은 뭐냐면 이 피핀의 아버지 투르푸아티의 전투의 영웅인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 있죠?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피핀이에요.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마르텔 아들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마르텔.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의 이름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짓지 마세요. 아무튼 이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마르텔 뭐라 부른다 그랬죠? 네, 카롤루스 대제다 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카롤루스 대제, 그레이트 킹. 프랑스어로는 뭐라고요? 샤를 마뉴라고 부릅니다. 이 샤를 마뉴,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다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서로마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나라를 만든 이 게르만족들 있죠. 다른 게르만족들 다 뚝배기를 깨면서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나오죠. 이 보면 이거 나중에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지도고 원래는 이게 다 하나의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카롤루스 대제가 만든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보면 영토가 어마어마하죠.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다 하나로 묶은 게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이거 카롤루스 대제할 때는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단 꼭 주의할 점은 요거. 서로마 제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롤루스 대제한테 만약에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카롤루스 대제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영토를 지배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동로마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살아 있어요.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한 거지 동로마로 쳐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그 동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에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건데 위대한 황제가 한 명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에 있던 사람이고 시대는 되게 빨라요. 시대가 되게 빨라. 이 사람 6세기 때 사람이거든.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그러니까 반달 왕국도 멸망시킨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짧았던 순간이지만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다 회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반달 왕국을 포함해서 아주 짧았던 순간이지만 물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금방 다시 게르만족들에게 다 뺏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짧았던 순간이지만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카를로스 대제는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회복을 한 거고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그의 영토인 동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마 지역의 영토까지 점령을 해서 동로마, 서로마 다 해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한 카를로스 대제와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와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구분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카를로스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업적은 그렇게 영토만 넓힌 게 아니라 그 넓어진 영토 곳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게 당연히 누구 눈에 굉장히 이뻐 보일까? 교황 눈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황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하고 그 서로마 지역의 게르만족들이 마구마구 넘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나라를 만들고 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나라를 막 만들고 결국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1도 도움을 주지 않고 멀리서 응원만 하고 있고 당장 게르만족은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 교황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하고 카를로스 마르텔은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은 트로프아디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인 우마이야를 격퇴하고 우마이야 왕조를 격퇴하고 피피는 기특하게도 이 교황을 위협하던 롬바르드 왕국을 물리치고 라벤나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하고 이젠 그 아들인 카를로스 대제 때는 소로마 지역을 거의 다 회복한 다음에 알아서 자기가 직접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고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를 전파하면은 당연히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선배는 큰 결심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선을 갈아탈 때다. 멀리서 도움은 안 주면서 사사건건 간섭만 하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랑 연을 끊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해야겠다. 나를 도와줄 새로운 파트너 서로마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 바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다. 이래가지고 카를로스 대제를 자신의 파트너로 이제 셈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계획을 세워요. 당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우리 카를로스 왕조의 카를로스 대제는 그날 800년 정확히 800년 딱 9세기 때죠.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죠. 그래서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카를로스 대제는 로마로 교황이 있는 로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미사를 인도하던 교황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카를로스 대제, 그때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이었죠. 그냥 카를로스 마르텔은 진정한 서로마의 계승자이며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입니다. 나 교황 레오 3세는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마르텔에게 황제의 관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황제의 관을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를로스 마르텔이 카를로스 대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카를로스에게 바친 겁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와! 로마의 부활이다! 아우구스투스! 이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깜짝 선물이죠. 실제 카롤루스는 몰랐어요, 이거를.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교황 레오 3세에 의해서 황제가 된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죠.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노발대발합니다. 사실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로마는 멸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이 서쪽 지역의 영토를 빼앗긴 것뿐이지 엄연히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고 콘스탄티노스 대제 이후에 수도로 옮겼잖아요.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한 황제는 굳건하단 말이야. 다만 일시적으로 영토를 잃은 거에 불과한 거고 언젠가 이 게르만족에게 뺏긴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 대주교인 교황 따위가 자기 마음대로 그 이민족인 게르만족의 왕을 포로마 황제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노발대발했지만 결국 힘이 없는데 어떡해. 원정 갈 만한 능력은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나중에는 인정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카룰루스에게 황제의 관을 바친 교황 레오 3세 이름도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800년에 카룰루스는 레오 3세에 의해서 포로마 황제로서의 관을 받아 카룰루스 대제 샤를마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게 뭐냐면 단순히 영토만 넓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복지 곳곳에 교회를 만들고 크리스트교도 전파했고요. 문예를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이게 이제 포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게르만족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보존될 수가 없죠. 이민족들이 확 침략하고 이러면서 문화의 맥이 끊겼는데 이 사람은 그 문화를 다시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카롤루스에 의한 문예 부흥, 카롤루스 르네상스예요. 여러분들 그 르네상스라 그러면 나중에 그 14, 16세기 때 나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만 기억하시지만 르네상스 자체는 보통 명사예요. 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뭐의 부활? 로마 문화의 부활. 이게 르네상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전에 이미 카롤루스 대제에 의해서 그 로마 문화의 전통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이런 강력한 군사적인 보호 아래.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에 의한 문예 부흥.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는 정복지 곳곳에 학교를 만듭니다. 궁정학교를 만들어요. 학문과 고전을 연구하고 학자들을 우대하면서 학자들이 생존의 걱정 없이 안전한 상태에서 문화를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카롤루스 르네상스 시기 카롤루스 대제가 만든 궁정학교에서 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문화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알파벳 체계가 정비돼요. 언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체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기원 자체는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표음 문자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알파벳처럼 대문자, 소문자로 정비된 거는 카롤루스 르네상스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업적을 통해서 진짜 로마, 게르만, 기독교가 하나로 모이는 로마와 크리스트교와 게르만족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진정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이때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를 유럽 애들이 뭐라 부르냐? 유럽의 아버지라 불러요. 샤를마뉴를. 진정 우리 로마, 기독교, 게르만을 하나로 묶은 유럽의 아버지다 라고 해서 유럽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래서 그 샤를마뉴의 업적을 기어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샤를마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분열된 서유럽 세계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한 카롤루스 대제의 정신은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1950년부터 매년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스 이름을 붙인 샤를마뉴상이 수여되고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난민 수용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이 샤를마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샤를마뉴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프랑크 왕국을 묻는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러한 프랑크 왕국은 안타깝게도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 분열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분열하기 전에 우리 내용을 보시면은 프랑크 왕국 하면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둘로 나누어서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첫 글자 따가지고 우리가 클카피카라고도 하는데 이 클카피카의 업적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로베우스 왕조 하면은 클로비스,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고 정통 기독교 아타나시오스파로 개종했다.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인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온 우마이야 왕조를 투르푸아티에 전투해서 격파했다.
그리고 그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피는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카를로스 왕조를 만들고 이 로마 교황을 위협하던 롬바르드 왕국에 쳐들어가서 롬바르드 왕국에게서 라벤나 지역을 빼앗아서 교황에게 주어서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 피핀의 아들인 카를로스 마르텔은 옛 포로마 지역의 영토를 회복하고 교회를 만들고 궁정학교를 세워서 문예를 부흥하는 카를로스 르네상스 같은 업적을 세웠고 그 결과 교황이었던 레오 3세에 의해서 포로마 황제로 대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 그 카를로스 대제에게 포로마 황제관을 바친 이 레오 3세 있잖아요. 이게 워낙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여러분이 레오 3세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이제 막 카를로스 대제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교황 레오 3세는 꽤 오래 살았어요. 이 교황 레오 3세는 피핀이랑도 동시대에 살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포로마 황제의 관을 바친 레오 3세는 피핀과도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오 3세는 피핀도 보고 카를로스 대제도 본 거야. 그러니까 2대 왕들이랑 함께 지낸 겁니다. 실제로 레오 3세가 카를로스 대제에게 편지를 쓴 거에 당신의 아버지 피핀처럼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을 해서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우리 나의 교황에게 기증한 당신의 아버지 피핀처럼 당신도 우리 기독교 세계를 지켜주세요 라는 편지를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당시 동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 제국에도 레오 3세라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성상숭배 금지령을 선포하는 레오 3세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레오 3세라는 이름만 가지고 무지성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프랑코 왕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위대한 황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게르만족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게르만족의 전통은 장자 몰빵이 아니라 분할 상속입니다. 다 여기를 떼주는 거야. 그래서 한 명에게 몰빵되는 게 아니라 프랑코 왕국을 쪼개서 분할 상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두 번의 조약이 나와요. 베르됴 메르센 조약. 베르됴 메르센.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베르됴 메르센 이란 지역이 있죠. 이 베르됴 메르센 지역에서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프랑코 왕국이 이렇게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쪼개지게 됩니다. 서프랑크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프랑스, 동프랑크는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오늘날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서프랑크, 독일에 해당하는 동프랑크,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중프랑크입니다. 그리고 서프랑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카페 왕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동프랑크, 여긴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동프랑크에서는 한 명의 위대한 왕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오토 1세입니다. 이 오토 1세는 직접적으로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 1세의 업적은 동프랑크의 위대한 왕 오토 1세의 업적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 1세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격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역사의 그 아이러니긴 한데요. 자, 유럽 세계는 이 프랑크 왕국이 존재했던 5세기 말에서 이 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안정을 누렸어요.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베르됴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쪼개지잖아요. 그때가 딱 9세기 때거든요. 이 9세기 유럽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쪼개진 이 9세기 때 하필이면 프랑크 왕국이 쪼개진 이 9세기 때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냐? 바이킹,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늘 언제나 유럽 세계를 위협하던 이슬람족이 쳐들어오고요. 동쪽에서는 오늘날의 그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언제 때 일이라고요? 네, 9세기.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 베르됴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유럽 세계의 수호자, 서유럽 세계의 수호자인 프랑크 왕국이 분열해서 중앙정부가 부재한 틈을 타서 이렇게 사방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중에서도
동프랑크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위치상 동쪽이니까 누구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네,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략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이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격퇴한 게 동프랑크의 왕 오토 1세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레이펠트 전투예요. 15년 평가원에 나왔습니다. 이 레이펠트 전투에서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략을 격퇴하게 되고요. 당시 또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령을 노리고 반란이 터져요. 그 교황령을 위협하는 반란 역시도 오토 1세가 진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토 1세는 교황에게 딜을 해요. 그 옛날 피핀과 카를로스 대제가 그러했듯 이제는 나 동프랑크의 왕 오토 1세, 나 오토가 로마 교회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옛날 카를로스 대제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황제의 관을 씌워주세요. 그럼 내가 로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교황을 지원한 대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펠트 전투로 본인의 능력을,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략을 격퇴하고 본인의 능력을 입증을 하고 이탈리아 반도의 내란을 진압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근데 이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동프랑크는 독일 지역이잖아. 나라 이름은 뭐예요? 로마예요. 이게 독일 역사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발 딛고 있는 곳은 독일 지역인데 나라 이름은 로마예요. 그 말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의 눈이 이탈리아로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오토 1세부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국인 독일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 이탈리아, 로마의 정세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진짜 로마 황제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독일인데 눈과 마음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국의 정치가 당연히 안정될 리가 없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본국의 통치에 신경을 끄는 사이 제후들에 의해서 지방 분권적인 권력 다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독일은 19세기 때 다소나 통일돼요. 한참 이후에. 중앙 집권화가 안 돼서.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눈이 가 있던 이탈리아 지역 역시도 교황령의 존재,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간섭 등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19세기 때 다소나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망령인 거죠.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모두 19세기에 가서야 통일이 됩니다. 교황령의 존재,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프랑크 왕국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 여기 위에는 노르만족의 이동이라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한 이후에 노르만족의 침략으로 만들어진 봉건제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